김현정의 뉴스 쇼.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전속결이라는 얘기를 제가 요사이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돌아온 대북 특사단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까지 잡아왔습니다. 더 반가운 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종전대로 하는 거 이해하며 대화 중에는 핵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도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답까지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까지 얻어내면서 미국에 할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간밤에 트위터에다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쓴 거죠. 4월 말 따뜻한 봄날에 남북이 손을 맞잡는 모습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죠. 희망을 갖되 신중하게 하나하나 준비해야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Breaking news.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이 대북 특사단 소식은요.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하고 좀 깊이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 네네. 그걸 제외한 다른 포인트부터 짚어보죠. 네. 안희정의 침묵입니다. 뭐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이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충격에 빠졌었어요. 네. 근데 안전지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계속 침묵 상태. 네. 안전지사로부터 수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비서 김지은 씨의 폭로 이후 모습을 감춘 상태이죠. 예. 어제 새벽이었죠. 모두 내 잘못이다.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에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윤원철 정무부지사 등 안전지사 측근 10여 명도 책상 위에 사직서를 놓은 뒤 함께 사라졌고요. 과거에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피하지 않았던 안희정 전 지사였거든요. 예. 이런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실망을 좀 안기고 있네요. 이렇게 사과로 끝날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는데 피해자 김지은 씨가 이와는 별도로 안전지사를 고소했습니다. 예.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장윤정 변호사가 어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데요.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위계 등 간음의 혐의가 적시됐네요. 예. 2부에서 더 짚어보죠. 이 소식은. 다음 포인트는요. 네, 종착지 임박한 MB 수사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자를 통보했습니다. 일주일 뒤입니다. 예. 14일 오전 9시 30분이고요. 물론 피의자 신분입니다. 100억 원에 달하는 뇌물 또 국정원 특수활동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죠. 예.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지만 소환 일자는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네요. 날짜는 다시 협의하자. 네. 이에 앞서 검찰은요.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다시 불러서 예.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르기 전에 좀 탄탄하게 더 다지는 작업 중이군요. 네. 예.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결국 오늘 새벽 기각됐어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죠. 군사해부사령부 대선 개입 축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는데 예. 결국 구속영장 오늘 새벽 다시 기각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예, 정의용 실장의 대북 특사 보고문 브리핑 내용 여러분 요점만 지금 짧게 들으셨습니다. 4월 말에 정상회담한다. 남북 한라인 재가동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한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일체 도발 중단한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성과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딜까요? 저희가 좀 자주 모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요 사이에
이분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 분이 없어서요. 예, 또 연결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나보죠.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너무 그렇게 죽이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틀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 사이에 가장 정확한 분석을 저 정장훈 장관이 계속 내놓고 계셔가지고 예. 하여튼 이 정도 성과 어제의 대북 특사단이 내놓은 보따리 정도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은 미북 대화 성사 가능성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미북 대화가 시작이 돼야만 뭐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비핵화하겠다. 그다음에 체제 보장만 되면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예. 이런 얘기는 김정은 취임 이후 핵에 관해서 보여왔던 핵 관련 보여왔던 입장 내지는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고 완전히 바뀌었다. 180도 그렇죠. 바뀌었다. 네. 왜냐하면은 재작년 5월달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그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당시 총비서죠. 나중에 위원장이 됐지만 예.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괄보고에서 이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북한 말이죠. 그랬죠. 핵 보유국으로서 핵 비확산, 핵 전파 방지, 비확산 의무는 이행하겠다. 예. 그러니까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이 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고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그렇죠. 정책을 정했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압박과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고 보지만 어쨌건 미국이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에 뭐 짤막한 보고를 받고도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을 지금 트위터로 날리지 않았어요? 예, 예. 지금 결론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 이 정도 북한의 자세라면 미국이 거부할 수가 없다. 어떻게 빠져나갈 도리가 없을 정도다. 네, 그렇죠. 더구나 이제 정의용 실장이 어저께 기자 브리핑한 뒤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예. 미국에 가서 할 얘기는 좀 남아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아직 우리한테 발표하지 않은 게 좀 남아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예, 그게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건 나도 모르죠. 그러나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필살기가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다? 네, 지금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또 특사 가서 설명을 하면은 미국이 바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아니 이거보다 더한 게 뭘까요? 저는 그거는 전혀 안 잡히네요. 정의용 실장도 말 못해요. 저는 더구나 본인이 아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시니까 제가 전혀 모르시니까 그냥 여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세요? 미국에 보내는 이 필살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북한과의 대화에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일 텐데,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정의용 실장한테 들려줬을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발표한 것은 체제 보장을 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 정도까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발언인데 사실은 이 발언보다 더 강하게 비핵화 의지를 정의용 실장, 우리 대북 특사단한테 얘기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회담이 시작되면은 미국이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줄 수 있다 하는 식의 그런 내용의 얘기가 들어있지 않나.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막 그런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오늘 오전에 이제 여야 대표들이 청와대 가서 회담 결과도 보고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면 하는데요. 그러면 특사 미국 갈 필요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 화내요. 그러면 이 판 다 깨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야 대표들한테 지금 조언하신 거고요. 예. 그러면은 그 정도 필살기, 그 정도의 북한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한테 가면 거부할 도리 없을 거고 북미 대화 시작될 거고 일단 그 시작 시점은 그럼 늦어질 이유도 없네요.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관련 입장을 보면은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 가면서 예. 바로 그게 여건을 조성하자는 표현이었었는데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는 얘기를 했었죠. 2월 10일 날 했죠. 예. 2월 10일 날 청와대 면담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여정 특사한테. 그렇죠. 바로 그 여건을 조성하자는 해가면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바로 정상회담 전에 그 여건 조성 차원에서 북미 대화가 시작될 거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예. 저는 4월 말 이전에 북미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살기를 지금 정의용 의장이 들고 내일 간다고 그랬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예.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 전에 북미 대화는 시작이 될 거다. 시작될 수밖에 없는 지금 필살기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어제까지만 나온 것만 봐도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만 봐도 이미 미국은 북미 대화 할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이다. 자, 그러면 장관님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던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건지,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인용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아마 제재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결국 미북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되고 미북 대화가 시작이 되고 곧 육자회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재는 유보가 돼야 됩니다. 제재하는 동안에는 그렇죠.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화하면서 제재 계속 할 수 할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이 계산으로 그런 또 그 의도로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고통이 뭐 없었던 때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고통이란 거는 그러니까 아주 절실한 벗어나야 하는 정말 절실한 고통. 최근에 중국이 지금 그 국경 지역에서 여러 가지 대북 뭐 지원이라고 할까 물자 반출 이런 걸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이. 그렇군. 중국이. 네. 그러니까 중국도 무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위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미국에 협조해 줌으로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협조함으로 해서 중국이 자기네 국가 이익을 좀 챙기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계산이 작용을 했고 그것이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갔을 거예요. 이걸 벗어나려면 결국 미북 대화 이쪽으로 넘어가야만 됩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 질문 좀 드려야겠네.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되면 수교까지 평화협정 체결하고 수교하고 이 정도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최종적으로는 거기로 가야만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해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미북 수교 평화협정 이거는 사실은 2005년 9월 19일 날 미국이 약속했던 바예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례가 있으니까 없는 길을 만드는 거 아니라 지금 쓰던 길을 쓰겠다고 도로를 닦아놓고 그동안 쓰지 않았었는데 그거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라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결심하기 나름입니다. 30초 남았는데요. 청취자 6130님이 근데 이거 북한 혹시 핵 마지막 완성하려고 시간 벌게 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철석같이 믿어도 되나요? 이러셨네요. 의심할 수도 있죠. 근데 그동안에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약속은 지킬 겁니다. 그 정도는 지킬 거다. 무엇보다 고통스럽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에 북한을 철저하게 무슨 여러 가지 과학 장비로 감시를 해오지 않았어요.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도 그러지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 정도는 알고 들어간 거니까 꼭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정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필살기란 단어를 지금 정종 장관이 썼어요. 저는 햄버거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햄버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햄버거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 같이 햄버거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대화하자는 얘기인데 같이 대화하자. 이 북미가 정상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 핵 포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강하게 지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필살기였을 거다. 저도 예언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햄버거 먹으면서 두 정상이 얘기할 그날까지 올 수 있는지. 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6.1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핵폭탄급 사건이 터졌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파문. 네, 맞습니다. 예. 민주당은 거의 패닉 상태인데요. 추미애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개 사과를 하고 피해자 폭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안전지사를 제명 조치했습니다. 예. 이 보수 야당은 대전 충남 지역 공천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민주당은 아예 공천하지 말아라. 할 자격도 없다. 책임져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안희정 성폭행 파문과 6.13 지방선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가 어제 뉴스닥에서도 조금 이 문제 다뤘었는데 네네. 뭐 허성무, 이준석 두 패널 다 이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파장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뭐 어마어마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요? 당장 충청 지역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지지철의 선언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지사에 대해서요. 이 충남지사 관사에 야구방망이가 날아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은 그 야구방망이 휘두른 사람은 지지자라면서요. 네,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가서. 네. 그러니까 충남도청 홈페이지가 항의글로 뭐 마비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안전지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무려 100여 건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안희정의 친구를 내세우면서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선거운동 지금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화도 안 됩니다. 네. 박 전 대변인하고는. 또 충남 지역의 다른 후보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친한계로 분류됐던 의원들도요. 예. 선거 사무실에 내걸었던 안전지사 현수막을 다 떼어내는 안전지사랑 같이 사진 찍은 뭐 이런 현수막들 다 걸어놨던 거. 예, 줄줄이 다 뗀 거죠. SNS에 사진도 전부 다 내리고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예. 또 심지어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됐던 부산 경남 지역 선거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다. 이 박빙에서 무게추가 자유한국당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부산, 경남, 뭐 TK 쪽 다. 네네. 자유한국당은 여권을 미투 정권, 민주당을 역대 최악의 성폭력당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준표 대표는 미투 운동을 가열차게 해서 좌파들이 많이 걸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면 당 차원의 얘기로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거고 민주당은 개인 일탈로 보고 싶은 거고 요런 뭐랄까요? 대치 국면이 계속 되겠죠.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미투 운동을 일종의 좌파 운동권의 원래 고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취급하고 일단 이념 공세로 좌우 또 진보 보수로 가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벌써 갖고 이미 있는 거죠. 시작됐어요. 그런 네네, 전략들이. 맞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얼른 빨리 이걸 자르고 가야 되는 상황, 털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죠. 첫 번째 인간은 진짜 한 방에 훅 간다입니다. 이 얘기가 또 나오네 이번 선거.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누구라도 성추문, 성폭력에 연루되면 진짜 한 방에 훅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 이슈가 미투 선언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방선거에. 이슈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미투 선언이 그냥 짧은 단기간에 끝날 만한 캠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당장 어제 한 명이 나왔어요. 실제로. 누구요? 민주당 부산시 의원 이 예비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런 표현은 이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걸러서 해주세요. 걸러서. 달라는 멋이나 주는 멋이나 뭐 똑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성폭행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올린 거예요. 이거 자기가 글 올린 것도 아니고. 바로 하루 만에 제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성폭행을 폭로한 그 여성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군요. 네.
지방선거 당선자가 한 4천 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뭐 기초자치단체장 뭐 의원까지 다 포함하면요. 그렇죠. 지방선거 경쟁률이 한 평균 3대1 정도라고 가정하면요. 후보자는 그 몇 배쯤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천 신청자는 10,000명을 훌쩍 넘길 겁니다. 예. 이 많은 후보를 다 통제할 수 있을까요? 과연? 미투 파문이 시작된 후에 각 당이 공청심사 자격 기준을 대폭 높인 상황입니다. 예. 성범죄, 성추문에 연루된 사람은 다 걸러내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다 걸러내겠다. 과거에 썼던 글, 했던 예, 말까지 예. 다 걸러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까요? 이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 검증 철저히 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방선거 당선자 36%가 전과자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어디선가 미투 선언이 또 나올 겁니다. 예. 만약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 주요 후보가 미투 선언에 연루가 된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러면 진짜 한 방에 훅훅훅 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뭐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차라리 안희정 지사 건이 지금 터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맞아요. 선거 국면에 터졌으면 정말 선거 직전이나 선거 그럴 때 터졌으면 운동이 한참일 때 터졌으면 이거는 정말 더 어마어마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네, 해요. 맞습니다. 자,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인간은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전이 펼쳐질 것이다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정치권의 오랜 격언 중에 하나가요. 선거는 내가 뽑을 이유보다 뽑지 않을 이유를 찾는 과정이다. 하긴 그래요. 정말 너무 쏙 맘에 드는 사람을 이미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저쪽은 너무 싫어서 이쪽 뽑을 거야.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뽑기 싫은 사람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저쪽보단 이쪽이 나아요. 이렇게. 네. 근데 네거티브는 선거에 이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거티브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훨씬 더 네거티브가 치열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같이 미투 열풍이 계속되면요. 어떤 선거 모습이 벌어질지 선거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누구누구랑 어쨌다더라. 조만간 피해자가 나온다더라. 네. 후보의 과거 여성 편력까지 소문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검증 안 된 쏟아질 소문들이 겁니다. 막 쏟아질 것 같아요. 하긴.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이 성희롱 의혹에 휩싸이고 뭐 성범죄 경력까지 탈탈 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성범죄 경력 털리는 거야 뭐 있는 경력이니까 털리는 거 맞지만 아닌 것까지 소문으로 그렇죠. 불려지는 건 문제가 예. 있는 거죠. 심지어는 더 선거전이 치열해지면 없는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별 그게- 희한한 상황도 발생할 수 그게 있을 겁니다. 우려됩니다. 마지막 행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선거 양상은 바뀌겠지만 결정적 변수는 되지 못할 것이다입니다. 아,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고 보세요? 네. 안희정 성폭력 파문이 선거 지형을 흔들어 놓을 것도 분명하고 각 당의 선거 전략 수정을 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만들 겁니다. 예. 선거 캠페인 방식도 바꿀 게 틀림없는데요. 예. 그렇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로는 성문제가 특정 정당의 일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과거에 성놀이당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과연 자유로운가? 예, 그쪽도. 자유롭지 못하다. 둘째로는 선거판을 흔들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 당장 4월에 남북 정상회담 하잖아요. 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슈가 틀림없이 터질 겁니다. 앞으로 선거는 석 달 남았어요. 예.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변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분명한 건 어쨌든 선거 전략은 상당히 수정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현미경처럼 후보자들을 들여다볼 거다. 전보다 네. 더 철저히 성문제 중심으로. 네. 요건 분명하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승승장구하던 유력 정치인의 몰락 안희정 지사 사건이 참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안희정 지사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지금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곳은 충청남도입니다. 예, 도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어제 충남 공무원 노조에서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김태신 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늘 첫 순서를 연결해서 그 도청 분위기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질문 던졌죠. 왜 그랬을까? 유력 대권 주자고 충남 도민들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온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 성폭력 가해자들을 보면요.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럽니다. 오랫동안 가해자들을 연구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의 분석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 뭐 안희정 지사를 뿐만 아니라 이 뭐 이윤택 씨, 고은 시인 이런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의 상황은 어떤 건지 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영미. 예,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영미. 국민 여동생이자 국민 누나, 국민 친구가 된 컬링의 김영미 선수. 사실 컬링 선수들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요.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인터뷰도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드디어 영미 선수 불렀습니다. 예, 만나보시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성폭행 의혹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게 어제 아침이죠. 안희정 지사뿐이 아닙니다. 그의 측근 정무라인이 다 사표를 냈습니다. 궁금합니다. 일단 이래서야 도정에 문제가 없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도의 수장인 지사가 하루아침에 성폭행 의혹으로 물러나는 걸 지켜보는 공무원들 심경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예, 어제요. 충남도 공무원 노조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지요. 충남 공무원 노조 김태신 위원장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신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바로 어제 아침에 사표를 냈고 그게 즉각 수리가 됐고 그 측근 정무직 직원들은 몇 명이 더 그만둔 거예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윤원철 정무부지사를 비롯해서 예. 신영철 비서실장, 장문 미디어 센터장 등 정무 수행비서 등 10명이 사직서를 어제자로 제출했습니다. 10명이. 네네. 그러면 도지사 포함해서 지금 리더들 11명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도청 분위기가 어떤가요? 우선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 숨어있다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숨어있다는 게 비겁하다? 그렇죠. 민주주의에 헌신한 만큼 예. 공인인 만큼 국민 앞에 나와서 석구대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도지사가 이렇게 잠적해버렸다는 거는 저희 충남도로서 좀 창피합니다. 창피하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는 것도 본인 직접 온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럼 그 전날 퇴근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다 한 거예요? 아침에도 원래 조회를 했고 직원들하고 예. 전 직원들하고 예. 그리고 또 11시에 충남 노조하고 이제 12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 교섭 조인식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갑자기 터지면서 흔적이 없어진 거죠. 흔적이 없어졌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오전에 직원들 모인 자리에서 미투를 지지하는 발언도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러고 나서 오후에 이 인터뷰가 터졌단 말입니다. 네네. 직원들이 더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아침에도 남성 중심적인 성차별 문화를 극복해야 된다. 계기로 만들자.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예. 본인 당사자가 해당자가 돼버리니까는 직원들끼리 무슨 얘기지? 잠깐 정신이 나갔어요. 그 보도를 접하고 아니면 SNS를 보고선 예.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단어 해석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너무나 황당한 예. 일 당했을 때 그 반응. 그렇죠. 예. 직원들이 이제 이거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희정 지사가 성폭행했대. 이런 얘기 듣잖아요. 에이 뻥치고 있어.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런 반응. 어디서 저기 가짜뉴스 아냐? 이런 믿기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고 특히 여성 팬들이 많았잖아요. 안희정 지사의. 직원들 사이에서도 여성 직원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여직원들한테 인기가 좋았죠. 항상 사진을 같이 찍고 셀카를 찍고 예.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친근감 있게 하니까 예. 여성 직원한테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만큼 여성 직원들은 더 배신감이 크죠. 그래서 여직원들이. 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럼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그런 허탈한 분위기. 긴급 성명서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우선 예. 지역사회는 물론 이제 전 국민한테 이제 충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예.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예. 국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수습을 해서 그렇죠. 본인의 업무로 돌아가자 예, 이런 예. 취지였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제 김태신 위원장님도 네네. 지금 도청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신 거죠. 공무원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김지은 정무비서가 지금 안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온 게 지난 7월부터 한 7, 8개월이 되는데 정말로 도청 직원들은 전혀 모를 수가 있나. 혹시 알고도 덮은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부끄럽게도 저도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리고 이제 지금 권한대행 어제자로 이제 권한대행 들어간 남궁영 부지사하고 이제 행정부지사. 어제 저녁부터 행정부지사 같은 경우도 예. 저하고도 이제 긴급 통화를 계속 해왔는데 예. 그분도 모르셨더라고요. 그분도. 심지어 식사를 하다 그 얘기를 듣고 긴급 복귀를 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직원들이 전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예. 정무라인 경우는 이제 지사가 채용하는 인력이거든요. 정무 라인과 공무원 라인, 그러니까 도청의 라인이 크게 나눠져 있는 거죠. 민선 지사가 들어오면서 측근들을 같이 정무직원으로 뽑아서 들어오는 요쪽이 있는 거고, 원래 도청에서 네네네. 쭉 근무하던 이제 공무원들이 계시는 거고. 네네. 그래서 뭐 늘공어공이라는 말도 있는데 늘상 공무원은 이제 일반 우리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고 예. 정무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쩌다 공무원 해가지고 어공이란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예. 정무라인에서는 그 자기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사가 채용하다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많이 틀리거든요. 예. 그들은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지사만 바라보고 지사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이지만 도청 공무원이지만 막 섞여서 움직이는 건 아니었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정무라인은 예. 지사님이나 정치인 그쪽으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반 공무원들하고 또 틀리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소문이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꼭 뭐 성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저러한 고충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서 오는 것도 없었어요? 저도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예. 직원들을 만나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예. 이제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고 이제 정무라인 자기네들끼리 이제 저녁을 먹다가 예. 그 김지은 씨가 신용우 전 수행비서한테 예.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여직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무 라인에 있는 다른 여직원들한테도. 예. 자꾸 터치가 오는데 힘들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대요. 그 직원들도. 그 성폭행이란 얘기까지는 아니고 자꾸 자꾸 만지는데 힘들다란 얘기 정도는 했다고. 네네. 그 얘기를 정무라인 했다고 직원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히 더 이것을 세상에 알리지 못했던 건 뭐 지사의 어떤 절대 권력 이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죠. 정무라인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용에서 면직까지 예. 도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군요. 최고 수장인데요. 예. 그래서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 충남도에 대한 특별 점검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김지은 비서는 본인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했죠, 이미. 네네. 이 특별 점검, 도 전체를 특별 점검하면은 추가 피해를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직원들끼리 이렇게 335 모이면 예. 거기서 말하는 추가 피해자는 누굴까?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정무라인? 아니면 우리 공무원 직원일까? 이게 추측성으로 이제 아까 연기처럼 사라지니까 정무라인 쪽이 예. 팩트를 확인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들끼리도 이제 뭐 찌라시도 많이 돌고 소문이 누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돌고 그러는데. 누구 아니냐. 네. 근데 뭐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기자들도 한 뭐 100여 명 넘게 이게 어제 오고 있어가지고. 예. 말이 계속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제 여성가족부나 뭐 검찰에서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전 우려가 되는 게 또 누구 아니냐 이런 찌라시들이 막 돌면서 이런 게 소문이 막 돌면서 또 2차 피해가를 당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은 대중 앞에 나서서 또 직원들 앞에 나서서 입장 발표를 해야 된다 이쪽이시고요. 네. 그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좀 똘똘 뭉쳐서 네. 도민들 걱정 안 하시게끔 더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충청남도 공무원 노조 김태신 위원장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 소식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대체 충남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혀왔던 안희정 지사 아닌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는 걸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으시죠. 따지고 보면요. 고은신, 이윤택 연출가, 배우 조재현 씨 이런 사람들 다 자기 분야에서 명망이 높던 인물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의 심리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성폭력 가해자들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분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성범죄하고 연결시킬 수 없었던 명망가들, 그 분야의 명인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실상 그래도 되었었기 때문에 제재받지 않았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 지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밝혀졌을 때 이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왜 나만 걸렸냐. 억울함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윤택 씨도 기자회견 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관습적으로 이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도 해왔던 일이라는 뉘앙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 지도층이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범죄 행동이야. 언젠가는 밝혀져. 라든지 이렇게 서로도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지만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앞에서 지금 충남도 직원, 여직원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지점이 뭐냐면 평소에 인권을 강조하고 정무비서 인터뷰가 있던 날 오전에도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랬던 인물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을 받으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뭔가, 이 심리는 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겉보기에도 되게 물리적으로도 폭력성이 바로 느껴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상대방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루밍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계속 어떤 부드러운 방식으로 길들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점점 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른 이 가해자가 계속하는 생각으로 대체하는 이런 식의 지속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그루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정신적인 완력이 되네요. 정신적으로 지배해가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축한 이미지 때문에 또 피해자들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부드럽고 저렇게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정말 이거는 폭력이 아닌가? 폭력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 네. 오히려 내가 지금 수치심 느끼는 게 잘못된 건가?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런 헷갈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판단력이 점점 더 무뎌지는 것 같고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을 나중에 그것을 느끼게 되거나 어떤 큰 계기가 있어야지 그 상태가 깨지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범죄가 잠복하기에 좋은 그런 통치하는 방식일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해자들은 왜 그렇게 여러 얼굴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죠? 권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이미지를 자기가 채택하든 자유로워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기의 스타일을 자기가 만들어간다. 여러 가지를 채택을 해도 본인들 스스로가 다 설명이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속에서 암수화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누스적인 거네요. 그야말로 여러 얼굴을 가지고 이때는 이 얼굴, 저 때는 저 얼굴. 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때요? 안희정 지사가 미투 운동이 한창 이제 시작이 됐을 때 미안하다 말을 하면서 또 그날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성폭행을. 지금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건 어떻게 심리를 이해해야 됩니까? 미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것을 감시하겠다,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슈잖아요. 내가 했던 일도 그것에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결국에는 나는 그래도 나만의 이유가 있어. 이 관계는 개인적인 거야.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결국엔 귀결이 된 것이거든요. 자기 합리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범죄다라고 해도 이게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는 내 정당화랑은 별도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사회 고위층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하고 이러는 예시를 계속 늘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권력형 성범죄라는 공통점을 우리가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 특징들도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안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공적인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성폭력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공지를 임용 과정에서라든지 공적 자금을 예술가들에게 부여할 때 그런 기준을 우리가 적용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하고요. 이제까지는 단 한 번도 그 기준에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논문 표절한 적이 있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런 일이 드러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미투 이후로는 이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들 임용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성에 관한 부분, 성범죄에 관한 부분, 성희롱, 성추행 다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네. 부분도 이제 그런 검증의 잣대로 들이대야 된다. 기준의 네.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부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이었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재판정 수락관의 노상국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인사말 준비 안 하셨어요? 제가 이제 시국이라 당분간 쉬기로 했습니다. 아니, 핑계 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준비 안 해오셨네. 저갈 제가 아닙니까? 써놨어요. 당분간 쉬겠습니다. 그래요. 시국 이해합니다. 예, 지금 뒤숭숭한 상황. 우리 마당새님, 백성문 마당새님이라도 좀 하셔야겠는데. 저는 항상 제 노 변호사님이 준비를 하셔서 당연히 오늘은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알았는데 사실 저도 요 며칠간 너무 정신적인 저도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제 공황 상태. 그래서 아까 저도 충남도는 공황 상태래요. 거긴 뭐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충남도 분위기를 들어보면 안희정 지사가 이런 일을 했다는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한 11명이 리더 11명이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진 것에서 더 공황을 느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면 참 도민들로서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이번 사건 하여튼 두 분의 일단 평 어떻게 보셨어요? 노 변호사님. 저는 뭐 언젠간 정치권에서 터질 줄 알았지만 그 첫 타자가 안희정 지사일 줄은 몰랐고요. 이제 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기획설도 사실은 있고요. 막 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뭐 김어준 씨가 뭐 어떤 한 팟캐스트에서 뭐 얘기한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 좀 아프고 슬프지만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좀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프고 슬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특정 누가 걸려서라기보다는 우리 정치권 그것도 한 도를 이끌고 있는 어떤 리더에게 발생한 일 그것도 도민들이 직접 뽑은 민선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참으로 국민으로서 허탈감을 주는 일이다라는 표현이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또 안희정 지사가 기존에 보여줬던 이미지 자체가 좀 이런 일과 관계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줬었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이런 느낌을 줘서 사실 도지사를 넘어서서 차기 대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다라는 얘기는 뭐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공공연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 같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라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라고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였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더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그럴 줄 알았어라는 반응이 사실은 나오는 이미지의 정치인도 있고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깨끗한 느낌 어떤 특별히 페미니스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배신감이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훨씬 더 컸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사실 저는 그 김지은 씨의 인터뷰를 쭉 보면서 제일 놀라웠던 분위기는 내부 내용은 미투 운동이 한참 활성화되고 있었던 지난달 25일이죠. 그게 서지영 검사가 폭로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인가요? 그리고 이제 본물처럼 막 터져 나올 때잖아요. 그날도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안희정 지사가 보냈다라는 그런 SNS 내용들도 거의 제왕적으로 군림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안희정 지사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버렸다는 거. 여튼 사실 제가 좀 이걸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뭐 안희정 지사에 대한 뭐 폭로가 있대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안희정 지사가 피해자야? 저도 모르고. 아까 그날 인터뷰 있기 전에 사실 오후에 막 뭐가 돌았어요. 이거 말이 돼? 뭐가 나온다? 안희정 지사가 피해자야?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깨끗한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이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더 크다 이런 말씀. 지금 뭐 청취자분들 문자도 많이 주시는데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설이 돌아다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웅님 또 뭐 김통님 이런 분들은 근데 곧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설 돌리는 거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런 문자도 귀중한 문자입니다. 좋은 의견이세요. 자,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지금 미투 운동이 이렇게 들불처럼 좀 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특히 안희정 지사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법적인 쟁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안희정 이제는 전 지사가 됐어요. 네. 그렇죠. 사표 수리가 어제 됐거든요. 예,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는 뭐가 됩니까? 그냥 우선 전제는 있습니다. 김지은 정무비서가 말한 것들이 다 사실이라라는 그렇죠. 전제하에 어떤 혐의입니까? 그 서부지검의 안희정 그 지사 전 비서의 그 대리인들이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그리고 위계에 의한 간음, 이제 이 두 가지로 했고요. 위계에 의한 간음? 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위력에 의한 뭐 달라요, 그게? 네, 다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인 경우에는 그 2년 이하의 징역이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위계에 의한 간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이제 위계에 의한 간음이 좀 더 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인정이 된다면 그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위는 7년 6개월까지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7년 6개월. 7년이죠. 두 번째가 2년이니까 7년이. 그러니까 중한죄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기 때문에 5년 플러스 2년 6개월이 더해져서 7년 6개월 정도까지. 최대로 봤을 때 최대 맥시멈 7년 6개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 전자발찌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손 씨라고 밝힌 분이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나면 전자발찌까지 혹시 차게 되느냐? 전자발찌까지 차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저런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 측의 전 지사 측의 변명이 사실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상황을 뭐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정황상 지금까지 나온 걸 토대로 해서 봤을 때는 전자발찌까지는 안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자발찌는 어떤 때 차요? 성범죄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형을 예를 들면 예컨대 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 또 똑같이 그런 행위를 다시 답습할 만한 그런 성향이 있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케이스마다 그럼 다 다른 거예요? 전자발찌는? 그렇죠. 전자발찌는 보통 부착해 달라고 검찰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 법원에서는 인정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까 말씀드린데요. 위계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위계하면 위계질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생각하시는데 위계는 속임수예요. 그 위계질서 할 때 위계가 그래서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 조항 제목이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보니까 위계한 간음죄라고 지금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위계한 간음은 아닙니다. 여기 속임수로 성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위력은 본인의 위세, 지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갖는 걸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하거든요. 위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력이 맞는데 위계는 속임수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한테도 위계질서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군요. 그래서 이 김지은 씨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을 했지만 너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지사였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죠. 모든 일에서 나는 그분한테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이 일에 대해서도 못했다라는 그게 거거든요. 딱 떨어지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장 자체가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으로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건데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이 여자분 측에서는 그 고소 사유로 두 가지를 다 제기했습니다. 위계 위력 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성폭행 사건인데 왜 이렇게 최고 형량이 낮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성폭행 사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강간죄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폭행, 협박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그렇죠. 항거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그게 멍들고 막 그런 경우에는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최대 30년까지 선고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법을 만들 때는 그런데 이게 보면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위세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나 정말 심신 미약 상태에서 좀 이렇게 속임수로 하는 경우까지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가벌성을 낮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미투 운동의 핵심이 바로 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입니다. 맞아요. 다 전부 다 이거예요. 권력 형성 범죄가 딱 위력에 의한 간음죄인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형량이 너무 낮아요. 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실형 선고받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최대는 7년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죠. 벌금 이게 뭐뭐 이하로 이게 규정돼 있는 5년 이하라는 의미는 네. 쉽게 말해서 1개월 이상 5년 이하예요. 하하, 실형 받는 거 거의 못 받다. 네, 그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여러분 질문들 보내주세요. 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런 문자 들어왔습니다. 자, 경우 1. 안희정 지사 측의 최초 주장은 합의에 의한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뭐 SNS로 해서 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처음 주장은 합의에 의한 거였는데 물론 김지은 씨 주장대로라면 지금 합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만약 합의에 의한 거였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합의에 의한 거는 화간이라 그러거든요. 화간. 예. 그러니까 서로 좋아서 이제 서로 동의하에 했다 이런 얘기인데. 아, 뭐 꽃뱀이다 해서 화간이 아닌 거예요? 예, 아, 서로 좋아서 했다. 연애한 예. 거다. 그러니까 상간이라고도 하고 화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런 예. 경우는 예전 같으면 이제 간통죄로 사실 처벌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안희정 전 지사는 유부남인 것이 이제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지 않고 현재는 지금 그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받기는 어렵고요. 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안 된다. 민사로 뭔가 위자료.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게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여기 경우는 부인이 부인이. 부인이 이제 둘이 오히려 합의에 의한 거라면. 김지은 씨한테 손해배상 청구 그럼 둘이 합의에 의한 거라면 그럼 둘 합의에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지금 사실 그렇죠. 없다는 네. 얘기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우 2. 가해자는 그러니까 피해자는 지금 나는 위력에 의한 거였는데 그렇죠. 겁먹어서였는데 가해자는 철석같이 합의라고 믿은 경우 정황상 그래 보여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되느냐. 고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가해자가 만약에 예. 뭐 이거는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가해자는 그냥 상대방이 완벽하게 합의한 줄 알았다. 예, 예.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정황상 충분히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오해할 수 수사기관이나 있었겠네. 법원에서도 오해할 만한 소지가 크다라고 한다면 그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보통은 예. 이제 피해자의 요즘에 이제 의사를 많이 예. 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많이 의존을 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 경우에도 혹여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만약에 정황이 충분히 합의한 걸로 볼 만한 여지가 크다면 그런 경우는 무죄가 나올 수 근데 있죠.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상하관계, 직장에서의 상하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의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가해자인 상사가 예. 나는 상대방이 나와 그 성관계하는 걸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라고 해도 예. 그거는 그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뭐 지금 2008년도에 있었던 어떤 지원의 판례에서는 네. 그 원래 검찰에서는 예를 들면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이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 성폭행까지 당했음에도 예.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거나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예. 이거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로 합의하에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검찰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사법원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는 네. 추세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둘 간의 관계에서 여자분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반대 의사를 펼칠 수 있었겠느냐 이게 전제가 돼서 아마 어려웠을 것이니까 그건 안 믿겠다 이렇게 보는 자, 그 판례 지점에서 입장이죠. 청취자 김광섭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좋으면 로맨스, 별로면 미투가 됩니까? 이런 질문 제가 뭐냐면 한 분이 또 이런 질문 주셨어요. 남녀가 그럼 사귈 때 스킨십 하기 전에는 무슨 서약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면 사인 받고 공증이라도 받아야 되는 세상이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이 실제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남성분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런 푸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귀기 전 단계에서 하나하나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사인. 네,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뭔가 정말 로맨틱하지 않게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웃으면서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들. 사실 그거는 이제 둘 사이의 관계.
예. 둘 사이에 정말 이게 사랑하는 관계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 있으면 예.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미투 운동의 문제는 예.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 예. 그다음에 상대방이 지위로 억눌린 상황,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게 명백한 상황, 이런 경우가 이제 처벌을 받는 예. 행위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애매한 케이스들은 이게 형사 민사가 갈리잖아요. 검찰에서는 무혐의가 나오고 예. 민사에서는 또 인정을 해주고 이제 그럴 때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가 결국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법원에서 다 케이스별로 다르게 그럼요. 본다는 겁니다. 괜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투 운동을 위축시키거나 말 못하게 틀어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분, 저는 사실 주로 이제 남성분들, 우리가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제 남성분들은 사실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들의 태도를 정확하게 읽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남성분들의 변명을 법원에서 잘 인정 안 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거기에 있는 대한 거예요. 불만 같은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우리 생각에 이건 이제 남성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우리 생각에 내가 합리적으로 이렇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무조건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사실은 누구도 진실은 이제 둘만이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남성분이 생각하는 그 여성의 태도나 여성의 말과 여성의 본심하고 예. 이것이 여성분이 생각하는 여성의 그런 본심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 감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젠더 교육부터 감수성. 지금 그렇죠.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나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의무 교육부터 가야 된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도 이 성범죄에 연루됐던 정치인들이 꽤 많은데 그걸 좀 정리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헷갈린다라는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거 좀 정리를 배 변호사님 누구 떠오르세요? 정치인? 일단 뭐 딱 떠오르는 건 박희태 전 국회의장 떠오르죠.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이요. 그때 뭐 이렇게 가슴을 찔렀었던가요? 네, 그래서 딸 같아서 그랬다 그랬다가 손가락으로 논란이 찔렀다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던 예, 건데 예. 딸 같아서 그랬다라는 얘기에 사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거죠. 맞아요. 딸한텐 그래도 되느냐 뭐 이러면서 막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처벌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풀려났죠. 집유네요. 네, 집유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수강 선고 40시간 성폭력 수강은 했대요? 뭐 이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되죠. 아, 했겠군요. 김형태 전 새누리당 의원 저는 떠올라요. 성폭 재수 성폭행. 그렇죠. 재수 씨, 그러니까 죽은 예. 친동생의 부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었죠. 그래서 예. 피해자분이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었는데 사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다만 그 재수 씨를 음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의원들이 보낸 것이 있어서 예.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유죄가 확정이 됐고요. 그 김 전 의원은 오히려 선거법 위반으로 중간에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었군요. 네네. 또 누구 떠오르세요, 백 변호사님? 심학봉원이요. 심학봉원 그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의원은 뭐였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원래 국회에서 뭔가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국회 오지 않고 예. 대낮에 이제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 보험 설계사와 뭐 성관계를 가졌다. 맨 처음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보험 설계사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일단 얘기가 시작이 돼서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거였죠. 네, 그래서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야 이거는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스스로 탈당하고 3개월 뒤에 국회의원도 사퇴를 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모르시는데 이 성폭행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아니 여성이 신고했다면서요? 근데 이제 성폭행 신고하기 전부터 한 2년 이상 이 여성과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무언가 둘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였다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당일날 이제 호텔의 CCTV를 보니까 예. 이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고 이제 보기는 힘든 행동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환하게 웃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예. 그리고 이게 심학봉 의원이 이제 사과를 하고 나서 또 이 여성도 진술을 바꿨어요. 여성이 진술을 바꾼 결정적이군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성폭행 당한 건 아니고 처벌도 원치 않아요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죠. 중요한 건 CCTV가 호텔 CCTV가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왜냐하면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서로 좀 웃었고.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나왔다는 건데요. 어쨌든 결론은 중요한 건 그 의원이 입은 타격은 컸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의원직의 논란, 또 새누리당 탈당, 품위유지 의무 위반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성희롱.
강용석 당시 무소속 의원이었는데 2010년에 있었던 뭐 남녀 대학생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뭐 다 줘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에서 그렇죠. 문제됐었는데 그런 식의 뭐 분들이 많았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강용석 전 의원 거는? 그걸로 그냥 그 당시로 그냥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고 그거는 뭐 간단하게 처벌은 받긴 했는데 그것도 뭐 중한 처벌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문수 전 지사도 있었어요. 김문수 지사는 뭐였죠? 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는데 2010년도 같은 일은 해였고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를 따먹으려고 하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근데 이건 그냥 성희롱적 발언에서 그냥 그쳤기 때문에 이게 직장 간에 있었던 뭐 그 상사와 부하 직원 혹은 동료 간에 있었던 성희롱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처벌이 없습니다. 이건 말고도 이 사례 말고도 우리가 하면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죠.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문자도 차수진님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고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냥 믿고 기대했던 사람일수록 실망감이 큰 건데 이건 고은 시인 때도 그랬고 이윤택 씨 때, 조재현 씨 때 지금 계속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분야의 대가들이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국민적으로 더 충격이고 피곤한 건데 꼬레아님이라는 분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가열차게 정치인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요. 강진님은 트라우마가 생기셨대요. 저는 이 문자가 와닿아. 트라우마가 생겼다. 저도 약간 비슷하니까요. 뭐. 그렇죠. 주변인을 자꾸 다시 돌아보게 된다. 이런 말씀. 요즘 그래서 미투 폭로 이후에 이 달라진 문화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남성 상사들이 여성 부하 직원과 말을 섞지 않는다. 카톡으로 지시한다. 그리고 회식을 하지 않는다. 옆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다. 그리고 두 손을 항상 남들이 잘 보이는 곳에 놓는다. 일단 조심하는 건 좋아요. 두 손을 그게 어찌 보면 보이는 곳에 놓는다. 이거는 일단 거기서부터 조심하는 건 좋지만 그게 부작용이 되는 거죠. 그게 또 여성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차 가해가 되면 안 돼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정말 유력 정치인 그냥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 법적 처벌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매장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직장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아니면 추행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그냥 간단한 정도의 강제추행은 대부분 벌금 아니면 그냥 나와요. 그러면 그 피해 여성 누가 보여주죠? 피해 여성 그때부터 살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미투는 의미가 있지만 진짜 미투가 필요한 분들은 말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성범죄 관련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이 일단 법정형 자체가 너무 낮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최기륜님 용기 있는 여성들이 많으면 사회는 그만큼 개선됩니다. 여성분들 피해 입은 분들 용기 내세요. 이런 문자까지 소개하면서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노영미 변호사님. 네. 준비해오세요, 인사.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실망하시고 웃을 뉴스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좀 해오시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마당 선생님도 알겠습니다. 저도 묻어가지 마세요. 혹시 안 해올 때를 대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최고의 스타 하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분 언제 나오나 기다리신 청취자 많으실 거예요. 컬링 하면 영미. 전 국민이 영미의 마력에 푹 빠졌었죠.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 그중에서도 김영미 선수를 오늘 화제 인터뷰에 드디어 초대했습니다. 만나보죠. 김영미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 컬링 국가대표 김영미입니다. 드디어 제가 불러보네요. 영미. 이제 김영미 선수 만나기만 하면 다들 영미 부르시죠? 네, 멀리서도 부르세요. 멀리서도. 사실은 올림픽 기간 동안 진짜 전국의 영미들이 다 기분 좋았다는 거 아세요? 다 끝나고 이제 인터넷을 보는데 그렇게 다들 좋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경기 중에는 이런 인기 모르셨어요? 저희가 핸드폰도 다 내고 집중하려고. 그 인터넷으로는 얼마나 저희가 인기가 있는지 그런 거는 잘 몰랐어요.
휴대폰 반납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건너 소문으로라도 모르셨어요? 이 정도 열풍인 거? 이 정도까지인지는 저희가 잘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인지는. 네. 올림픽이 끝난 지 이제 한 2주쯤 됐는데 지금은 그러면 인기를 실감하세요? 네, 밖에 나가도 다 알아봐 주시고, 뭐 식당에 가서도 사장님들께서 서비스도 많이 해주시고, 사인도 해달라 하셔서 그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사복으로 갈아입고 특히 안경 선배는 안경도 벗고 막 이러니까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다들 알아보시더라고요. 팀킴이 같이 다니면. 아니, 따로 다녀도. 네. 그 영미 외쳐댔던 김은정 선수 안경 선배. 네. 하도 경기하는 대회하는 내내 외쳐서 목 상태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좀 길었잖아요. 저희 경기가 경기 수도 많고 해서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김은정 선수 목소리는 TV 뭐 라디오 듣기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영미 선수 참 경기할 때 모습도 아름답지만 이야기하는 모습도 여유가 느껴져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 부드럽게 부르는 영미하고 빠르게 부르는 영미 뭐 이게 의미가 다 다르다면서요. 영미 안에. 네. 부드럽게 영미라고 하면은 스위핑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라는 뜻이고요. 영미 이제 급해지면서 데시벨이 높아지면은 아주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세게 많이 닦으라는 뜻이에요. 빨리 닦아, 영미야. 네. 세게 닦아. 근데 왜 유독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그렇게 영미를 찾은 거예요, 안경 선배가? 이번에는 뭐 아이스 상태도 그렇고. 아니, 아이스 상태하고 영미를 부르냐 선영이를 부르냐는 무슨 차이예요? 좀 저는 많이 돌게 닦는 위치고 선영이를 조금 뻗게 닦는 위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돌게 닦아야 돼서 제 이름이 많이 불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영미만 이렇게 부르면은 선영 선수가 이번에 좀 서운해하진 않았어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동생들이 제 이름 때문에 컬링이 더 알려진 것 같다고 그렇게 다들 말해주더라고요. 팀워크가 좋죠? 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컬링에서. 네, 아무래도 이게 샷의 구질이나 뭐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니까 팀워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팀킴, 우리 여자 컬링팀은 의성여고 방과후 활동으로 시작을 해서 영미하고 영미 친구하고 영미 동생하고 막 이렇게 뭉친 거예요. 그 몇 년입니까? 지금 같이 지낸 게? 팀으로 다시 뭉친 지는 2012년부터 해서 6년 정도 됐고요. 6년 정도. 그 전에부터 알고 지낸 거는 10년, 1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씩. 이제는 뭐 눈빛만 봐도 통하는 정도가 된 거죠. 네. 아니, 김영미 선수는 이 생소한 컬링이라는 종목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의성에 그 한국 최초로 컬링장이 생겼거든요. 그때 체육 시간에 체험 활동을 하고 나서 스킵인 은정이가 같이 해볼래? 라고 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라고 했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그래도 선뜻 그래? 라고 하신 거는 이유가? 네. 재밌더라고요. 생소한 종목이기도 하고. 재밌어서. 네. 이렇게 될 줄 그때 상상이나 했어요? 아니요. 운명의 컬링이 될 줄이야. 우리 여자 컬링 팀킴 은메달리스트 김영미 선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올림픽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월 17일부터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간다면서요? 네. 목표는 혹시 우승? 항상 대회 가면은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이 상승세라면 뭐 불가능한 일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네. 베이징 올림픽까지 이 팀 그대로 가자 이미 약속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사실 이제 선수들 보면 20대 중후반이란 말입니다. 네. 그 사이에 먼저 결혼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삶에. 그런데 컬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륜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저희는 문제 없이 저희 5명이 다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누구한테 신상의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 이 팀 그대로 가자라고 서로 약속하신 거예요. 네. 이 컨디션, 이 우애, 이 팀워크 그대로 이번 선수권도 잘하고 베이징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국민들 성원에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어, 3월 9일부터는 패럴림픽 시작이잖아요, 김영미 선수. 네네. 거기에도 휠체어 컬링 종목이 있어요. 네네. 종목이 딱 6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컬링입니다. 네. 휠체어 컬링 우리 팀도 잘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네. 예, 혹시 서로 이 친분이 있습니까? 강릉에서 훈련할 때 저희가 몇 번 뵀었거든요. 예. 그 팀에게도 길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꽃 훈련 열심히 하셨으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예. 저희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그래요. 이 여자 컬링팀의 그 상승세를 그대로 휠체어 컬링팀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준 국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저희한테 이렇게 무한한 사랑과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컬링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뷰도 다 하고 시간 좀 나면 그때 뭐 하고 싶으세요, 김영미 선수? 저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제주도도 한 번 더 가고 싶고요. 거기 식당 가도 덤으로 많이 주실 거예요. 네.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자 컬링팀의 그 화제의 김영미 선수 만나봤습니다. 남북 대화도 그렇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도 그렇고 아무쪼록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로 인사드리죠. 이정석, 조갑병이 부릅니다. 사랑의 대화. 네, 맞습니까? 예. 김여정 특사한테. 그렇죠. 바로 그 여건을 조성하자는 해가면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바로 정상회담 전에 그 여건 조성 차원에서 북미 대화가 시작될 거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예. 저는 4월 말 이전에 북미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사될 수 있는 그런 필살기를 지금 정의용 의장이 들고 내일 간다고 그랬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예.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 전에 북미 대화는 시작이 될 거다. 시작될 수밖에 없는 지금 필살기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어제까지만 나온 것만 봐도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만 봐도 이미 미국은 북미 대화 할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이다. 자, 그러면 장관님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던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건지,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인용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아마 제재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결국 미국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되고 미국 대화가 시작이 되고 곧 육자회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재는 유보가 돼야 됩니다. 제재하는 동안에는 그렇죠.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화하면서 제재 계속 할 수 할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이 계산으로 그런 또 그 의도로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고통이 뭐 없었던 때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고통이란 거는 그러니까 아주 절실한 벗어나야 하는 정말 절실한 고통. 최근에 중국이 지금 그 국경 지역에서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라고 할까 물자 반출 이런 걸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이. 그렇군.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도 무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위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미국에 협조해 줌으로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협조함으로 해서 중국이 자기네 국가 이익을 좀 챙기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계산이 작용을 했고 그것이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갔을 거예요. 이걸 벗어나려면 결국 미국 대화 이쪽으로 넘어가야만 됩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 질문 좀 드려야겠는데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되면 수교까지 평화협정 체결하고 수교하고 이 정도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최종적으로는 거기로 가야만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해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수교 평화협정 이거는 사실은 2005년 9월 19일 날 미국이 약속했던 바예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9.19 2000년 9.19 공동 성명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없는 길을 만드는 거 아니라 지금 쓰던 길을 쓰겠다고 도로를 닦아놓고 그동안 쓰지 않았었는데 그거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라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결심하기 나름입니다. 30초 남았는데요. 청취자 6130님이 근데 이거 북한 혹시 핵 마지막 완성하려고 시간 벌게 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철석같이 믿어도 되나요? 이러셨네요. 의심할 수도 있죠. 근데 그동안에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약속은 지킬 겁니다. 그 정도는 지킬 거다. 무엇보다 고통스럽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에 북한을 철저하게 무슨 여러 가지 과학 장비로 감시를 해오지 않았어요.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도 그러지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 정도는 알고 들어간 거니까 꼭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정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필살기란 단어를 지금 정종 장관이 썼어요. 저는 햄버거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햄버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햄버거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 같이 햄버거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틀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 사이에 가장 정확한 분석을 정정미 장관이 계속 내놓고 계셔가지고 하여튼 이 정도 성과 어제의 대북 특사단이 내놓은 보따리 정도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은 미국 대화 성사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대화가 시작이 돼야만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비핵화하겠다. 그다음에 체제 보장만 되면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는 김정은 취임 이후 핵에 관해서 핵 관련 보여왔던 입장 내지는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고. 완전히 바뀌었다? 180도 바뀌었다? 왜냐하면은 재작년 5월달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그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당시 총비서죠. 나중에 위원장이 됐지만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괄보고에서 이제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북한 말이죠. 핵보유국으로서 핵 비확산, 핵 전파 방지, 비확산 의무는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이 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고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정책을 정했죠. 그런데 지금 압박과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고 보지만 어쨌건 미국이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에 짤막한 보고를 받고도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을 지금 트위터로 날리지 않았어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 이 정도 북한의 자세라면 미국이 거부할 수가 없다. 어떻게 빠져나갈 도리가 없을 정도다. 그렇죠. 더구나 이제 정의용 실장이 어저께 기자 브리핑한 뒤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국에 가서 할 얘기는 좀 남아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아직 우리한테 발표하지 않은 게 좀 남아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건 나도 모르죠. 그러나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필살기가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다? 지금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 그건
그리고 또 특사 가서 설명을 하면은 미국이 바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아니 이거보다 더한 게 뭘까요? 저는 이제 그거는 전혀 안 잡히네요. 정의용 실장도 말 못해요. 저는 더구나 본인이 아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시니까 제가 전혀 모르시니까 그냥 여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세요? 미국에 보내는 이 필살기. 그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북한과의 대화에 상당히 그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 내용일 텐데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전향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정의용 실장한테 들려줬을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발표한 것은 체제 보장을 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 정도까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발언인데 사실은 이 발언보다 더 강하게 비핵화 의지를 정의용 실장, 우리 대북 특사단한테 얘기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회담이 시작되면은 미국이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줄 수 있다 하는 식의 그런 내용의 얘기가 들어있지 않나.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막 그런 보고를 받으실 텐데 오늘 오전에 이제 여야 대표들이 청와대 가서 회담 결과도 보고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면 하는데요. 그러면 특사 미국 갈 필요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 화내요. 그러면 이 판 다 깨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야 대표들한테 지금 조언하신 거고. 그러면은 그 정도 필살기, 그 정도의 북한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한테 가면 거부할 도리 없을 거고 북미 대화 시작될 거고 일단 그 시작 시점은 그럼 늦어질 이유도 없네요.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관련 입장을 보면은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 가면서 바로 그게 여건을 조성하자는 표현이었었는데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는 얘기를 했었죠. 2월 10일 날 했죠. 2월 10일 날 청와대 면담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죠. 김현정의 뉴스 쇼.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전속결이라는 얘기를 제가 요 사이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돌아온 대북 특사단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까지 잡아왔습니다. 더 반가운 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종전대로 하는 거 이해하며 대화 중에는 핵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도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답까지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까지 얻어내면서 미국에 할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간밤에 트위터에다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쓴 거죠. 4월 말 따뜻한 봄날에 남북이 손을 맞잡는 모습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죠. 희망을 갖되 신중하게 하나하나 준비해야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이 대북 특사단 소식은요.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하고 좀 깊이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 그걸 제외한 다른 포인트부터 짚어보죠. 네. 안희정의 침묵입니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이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충격에 빠졌었어요. 네. 근데 안전지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계속 침묵 상태. 네, 안전지사로부터 수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비서 김지은 씨의 폭로 이후 모습을 감춘 상태이죠. 어제 새벽이었죠. 모두 내 잘못이다.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에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윤원철 정무 부지사 등 안전지사 측근 10여 명도 책상 위에 사직서를 놓은 뒤 함께 사라졌고요. 과거에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피하지 않았던 안희정 전 지사였거든요. 예. 이런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실망을 좀 안기고 있네요. 뭐 이렇게 사과로 끝날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는데 피해자 김지은 씨가 이와는 별도로 안전지사를 고소했습니다. 예.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장윤정 변호사가 어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데요.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위계 등 간음의 혐의가 적시됐네요. 예, 2부에서 더 짚어보죠. 이 소식은. 다음 포인트는요. 네, 종착지 임박한 MB 수사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자를 통보했습니다. 일주일 뒤입니다. 예. 14일 오전 9시 30분이고요. 물론 피의자 신분입니다. 100억 원에 달하는 뇌물 또 국정원 특수활동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죠. 예.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지만 소환 일자는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네요. 날짜는 다시 협의하자. 네. 이에 앞서 검찰은요.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다시 불러서 예.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르기 전에 좀 탄탄하게 더 다지는 작업 중이군요. 네. 예,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결국 오늘 새벽 기각됐어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죠. 군사해부사령부 대선 개입 축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는데 예. 결국 구속영장 오늘 새벽 다시 기각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김재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예, 정의용 실장의 대북 특사 보고문 브리핑 내용 여러분 요점만 지금 짧게 들으셨습니다. 4월 말에 정상회담한다. 남북 한라인 재가동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한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일체 도발 중단한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성과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딜까요? 저희가 좀 자주 모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요 사이에 이분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 분이 없어서요. 예, 또 연결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나보죠.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너무 그렇게 죽이지 마세요. 죽일 수도 있어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 주요 후보가 미투 선언에 연루가 된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러면 진짜 한 방에 훅훅훅 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차라리 안희정 지사 건이 지금 터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맞아요. 선거 국면에 터졌으면 정말 선거 직전이나 선거 그럴 때 터졌으면, 운동이 한참일 때 터졌으면 이거는 정말 더 어마어마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해요. 자,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인가는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전이 펼쳐질 것이다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정치권의 오랜 격언 중에 하나가요. 선거는 내가 뽑을 이유보다 뽑지 않을 이유를 찾는 과정이다. 하긴 그래요. 정말 너무 쏙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저쪽은 너무 싫어서 이쪽 뽑을 거야.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뽑기 싫은 사람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저쪽보단 이쪽이 나아요. 이렇게. 네. 근데 네거티브는 선거에 이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거티브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훨씬 더 네거티브가 치열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같이 미투 열풍이 계속되면요. 어떤 선거 모습이 벌어질지, 선거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누구누구랑 어쨌다더라, 조만간 피해자가 나온다더라, 네. 후보의 과거 여성 편력까지 소문이 그냥 검증 안 된 소문들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하긴.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이 성희롱 의혹에 휩싸이고 성범죄 경력까지 탈탈 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성범죄 경력 털리는 거야 있는 경력이니까 털리는 거 맞지만 아닌 것까지 소문으로 그렇죠. 불려지는 건 문제가 네. 있는 거죠. 심지어는 더 선거전이 치열해지면 없는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별 희한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우려됩니다.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선거 양상은 바뀌겠지만 결정적 변수는 되지 못할 것이다입니다.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고 보세요? 네. 안희정 성폭력 파문이 선거 지형을 흔들어 놓을 것도 분명하고 각 당의 선거 전략 수정을 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만들 겁니다. 예. 선거 캠페인 방식도 바꿀 게 틀림없는데요. 예. 그렇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로는
성문제가 특정 정당의 일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과거에 성놀이당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과연 자유로운가? 그쪽도. 네, 자유롭지 못하다. 둘째로는 선거판을 흔들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 당장 4월에 남북 정상회담 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슈가 틀림없이 터질 겁니다. 앞으로 선거는 석 달 남았어요. 예, 예.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변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분명한 건 어쨌든 선거 전략은 상당히 수정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럴 것만은 굉장히 현미경처럼 후보자들을 들여다볼 거다. 전보다 더 철저히 성문제 중심으로. 네. 요건 분명하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승승장구하던 유력 정치인의 몰락 안희정 지사 사건이 참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안희정 지사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지금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곳은 충청남도입니다. 예, 도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어제 충남 공무원 노조에서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김태신 공무원노조 위원장 첫 순서를 연결해서 그 도청 분위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질문 던졌죠. 왜 그랬을까? 유력 대권 주자고 충남 도민들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온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 성폭력 가해자들을 보면요.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럽니다. 오랫동안 가해자들을 연구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의 분석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 안희정 지사를 뿐만 아니라 이윤택 씨, 고은 시인 이런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의 상황은 어떤 건지 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영미. 예,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영미. 국민 여동생이죠. 국민 누나, 국민 친구가 된 컬링의 김영미 선수. 사실 컬링 선수들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요.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인터뷰도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드디어 영미 선수 불렀습니다. 예, 만나보시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성폭행 의혹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게 어제 아침이죠. 안희정 지사뿐이 아닙니다. 그의 측근 정무라인이 다 사표를 냈습니다. 궁금합니다. 일단 이래서야 도정에 문제가 없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도의 수장인 지사가 하루아침에 성폭행 의혹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대화하자는 얘기인데 같이 대화하자. 예. 이 북미가 정상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 핵 포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강하게 지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필살기였을 거다. 저도 예언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햄버거 먹으면서 두 정상이 얘기할 그날까지 올 수 있는지. 네. 행가 뭐 가지고 오셨어요? 6.1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핵폭탄급 사건이 터졌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파문. 네, 맞습니다. 예. 민주당은 거의 패닉 상태인데요. 추미애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개 사과를 하고 피해자 폭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안 전 지사를 제명 조치했습니다. 예. 이 보수 야당은 대전 충남 지역 공천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민주당은 아예 공천하지 말아라? 할 자격도 없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안희정 성폭행 파문과 6.13 지방선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가 어제 뉴스닥에서도 조금 이 문제 다뤘었는데 허성무, 이준석 두 패널 다 이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파장이 어느 정도예요? 어마어마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요? 당장 충청 지역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지지철의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지사에 대해서요. 이 충남지사 관사에 야구방망이가 날아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 야구방망이 휘두른 사람은 지지자라면서요. 네,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가서. 네. 그러니까 충남도청 홈페이지가 항의글로 마비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안전지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무려 100여 건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안희정의 친구를 내세우면서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선거운동 지금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화도 안 됩니다. 네. 박 전 대변인하고는. 또 충남 지역의 다른 후보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친한계로 분류됐던 의원들도요. 예, 예. 선거 사무실에 내걸었던 안전지사 현수막을 다 떼어내는 안전지사랑 같이 사진 찍은 뭐 이런 현수막들 다 걸어놨던 거. 예, 줄줄이 다 뗀 거죠. SNS에 사진도 전부 다 내리고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예. 또 심지어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됐던 부산 경남 지역 선거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다. 이 박빙에서 무게추가 자유한국당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부산, 경남, 뭐 TK 쪽 다. 네네. 자유한국당은 여권을 미투 정권, 민주당을 역대 최악의 성폭력당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준표 대표는 미투 운동을 가열차게 해서 좌파들이 많이 걸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면 당 차원의 얘기로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거고 민주당은 개인 일탈로 보고 싶은 거고 요런 뭐랄까요? 대치 국면이 계속 되겠죠.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미투 운동을 일종의 좌파 운동권의 원래 고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취급하고 예. 일단 이념 공세로 좌우 또 진보 보수로 가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벌써 갖고 이미 있는 거죠. 시작됐어요. 그런 네네, 전략들이. 맞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얼른 빨리 이걸 자르고 가야 되는 상황, 털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죠. 첫 번째 인간은 진짜 한 방에 훅 간다입니다. 이 얘기가 또 나오네 이번 선거.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누구라도 성추문, 성폭력에 연루되면 진짜 한 방에 훅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 이슈가 미투 선언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방선거에? 이슈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미투 선언이 그냥 짧은 단기간에 끝날 만한 캠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 당장 어제 한 명이 나왔어요, 실제로. 누구요? 민주당 부산시 의원 이 예비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런 표현은 이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걸러서 해주세요. 걸러서. 달라는 멋이나 주는 멋이나 뭐 똑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성폭행 피의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올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글 올린 것도 아니고 아하. 바로 하루 만에 제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성폭행을 폭로한 그 여성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군요. 네. 지방선거 당선자가 한 4천 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뭐 기초 자치단체장 뭐 의원까지 다 포함하면요. 그렇죠. 지방선거 경쟁률이 한 평균 3대1 정도라고 가정하면요. 후보자는 그 몇 배쯤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천 신청자는 10,000명을 훌쩍 넘길 겁니다. 예. 이 많은 후보를 다 통제할 수 있을까요? 과연? 미투 파문이 시작된 후에 각 당이 공청심사 자격 기준을 대폭 높인 상황입니다. 예. 성범죄, 성추문에 연루된 사람은 다 걸러내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다 걸러내겠다. 과거에 썼던 글, 했던 예, 말까지 예. 다 걸러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까요? 이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 검증 철저히 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방선거 당선자 36%가 전과자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어디선가 미투 선언이 또 나올 겁니다. 예, 예. 만약